제157화 위원의 반역 제1장 한참 만에 척후병이 돌아와서 보고했다. 벼랑에 널빤지기를 불태워 끄는 것은 위헌입니다. 이 말을 들은 양이는 크게 놀랐다. 승상께서는 살아계실 때 그자가 뒷날 반드시 모반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니 알았겠소이까. 이제 우리가 돌아갈 길을 끊어 놓았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비위가 말했다. 저자는 틀림없이 먼저 폐하께 달려가 우리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거짓 상주한 뒤에 널빤지 길을 불태워 우리의 돌아갈 길을 막은 거외다. 우리 역시 폐하께 상주하여 위헌이 역심 품은 것을 알린 뒤에 그를 도모하는 게 좋겠소. 그러자 옆에 있던 강유가 비위를 거들었다. 이곳에 샛길이 하나 있습니다. 사산이란 이름인데 비록 가파르고 험준하지만 널빤지 길 뒤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폐하께 표문을 올리고 한편으로는 사산 샛길로 인마를 나아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렵 성도에 머물고 있던 후주는 먹고 자는 것이 까닭없이 불안하고 행동거지도 이유 없이 편안하지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성도의 금병산이 무너지는 꿈을 꾸었다. 깜짝 놀라 잠이 깬 후주는 다시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앉아서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다. 아침이 되자 그는 문무백관을 조정으로 불러 모아 자신이 간밤에 꾼 꿈을 해몽하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천문과 역법을 관장하는 태사초주가 나섰다. 신이 어젯밤 천문을 보니 광채에 뿔이 있는 큰 붉은 별 하나가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떨어졌나이다. 이는 승상께 매우 흉한 일이 일어날 징조이옵니다. 더구나 폐하께서 산이 무너지는 꿈을 꾸셨다니 이 불길한 징조에 맞아떨어지나이다. 후주는 초주의 말에 더욱 놀라며 두려워했다. 그때 오장원으로 보냈던 이복이 돌아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에 후주가 급히 불러 제갈량의 소식을 물었다. 그러자 이복은 머리를 땅에 대고 울며 아뢰었다. 승상께서는 이미 돌아가셨나이다. 그리고는 승상이 임종시에 남긴 유언을 자세히 구했다. 후주는 그 보고를 듣자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아,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리고는 통곡하다가 용상 위에 그대로 쓰러졌다. 그러자 측근 신하들이 그를 부축해 후궁으로 모셔갔다. 총나라 장수 오이의 누이 동생으로 유비가 한중왕이 되었을 때 왕비로 들어왔던 오태우도 제갈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목 놓아 울기를 그치지 않았다. 관리들 가운데도 애통해 하지 않는 자가 없었고 백성들 가운데도 눈물을 흘리며 울지 않는 자가 없었다. 후주는 너무도 상심이 커 연일 조회도 열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양이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위헌의 표문이 도착했다. 크게 놀란 신하들은 대궐로 몰려가 이 사실을 후주에게 아뢰었다. 이때 오태우도 옆에 있었다. 크게 놀란 후주가 측근 신하들에게 명했다. 표문을 읽어보라. 이에 측근 신하가 읽기 시작한 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정서대장군 남정호 신위원은 실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려 아뢰나이다. 양이는 스스로 병권을 거머쥐고 무리를 이끌어 반란을 일으켜 싸웁니다. 승상의 영구를 빼앗은 그는 적군을 이끌고 우리 경계를 침입하려 하기에 신이 먼저 벼랑에 널빤지기를 불태워 끊고 이들을 군사로 막고 있나이다. 이에 삼가 표문을 올려 아뢰옵니다. 낭독이 끝나자 후주가 말했다. 위헌은 용장이라서 양이가 이끄는 무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을 터인데 어찌하여 널빤지기를 불태웠단 말인가? 벼랑에 설치한 널빤지기는 총나라와 외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기에 후주는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다. 그러자 곁에서 듣고 있던 오태우가 입을 열었다. 일찍이 선제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일이 있는데 공명은 위헌의 뒤통수가 단골이라는 것을 알고 매번 그를 죽이고 싶어 했으나 그 용맹함을 아껴 우선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하셨소. 이제 양해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나 그의 말을 가벼이 믿을 수는 없소. 더구나 양이는 문관이고 승상께서 장사의 소임을 맡겼으니 믿고 쓸만한 사람임에 틀림없소. 지금 만일 한쪽 말만 듣고 일을 처리하면 양해 등은 필시 위나라에 투항하고 말 것이오. 이런 일은 마땅히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아야지 성급해서는 아니 돼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관리들이 많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들을 하고 있는데 다시 측근 신하가 아뢰었다. 장사 양이가 올린 표문이 당도하였나이다. 읽어보라. 후주가 명하자 측근 신하가 표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장사 수군 장군 신양이는
실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머리를 쪼아려 삼가 표문을 올리나이다. 승상께서 임종시에 장차의 국가대사를 신에게 위임하셨사옵니다. 본래 계획을 변경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 저는 위원으로 하여금 뒤를 끊게 하고 강유를 그 밑에 두었나이다. 그러나 위원은 승상의 유언을 따르지 아니하고 휘하군사를 이끌고 한중으로 먼저 들어가 불을 찔러 널빤지기를 끊고 승상의 영구가 실린 수레를 빼앗으려 하며 반역을 꾀하고 있사옵니다. 갑작스레 일어난 변고인지라 먼저 표문을 올려 급히 아뢰나이다. 낭독을 듣고 난 오태우가 물었다. 경들의 소견은 어떠하오? 그러자 장환이 아뢰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 보자면 양이는 비록 타고난 성품이 지나치게 급하고 아량이 넓지는 아니하나 군량과 말먹이 풀을 조달하고 군사기밀에 참여하여 승상과 함께 일을 처리한 적이 많았나이다. 이에 승상이 임종시에 국가대사를 위임한 것으로 결코 배반할 사람이 아니옵니다. 하지만 위원은 평소부터 자신의 공을 믿고 높은 자리만 탐하니 사람들이 모두 그를 낮추어 보았사옵니다. 그런 가운데 양이만이 유독 그를 가차없이 대하니 위원이 속으로 원한을 품었을 것이옵니다. 그런데 이제 양이가 병력을 총지휘하는 것을 보게 되자 위원은 마음으로 불복하여 널빤지기를 태워 돌아갈 길을 차단하고 거기다 양이를 무고하는 표문까지 올려 그를 모함한 것이옵니다. 신은 양이라면 저희 온 집안의 가솔과 종들을 걸고 그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사오나 위원이라면 그럴 수가 없나이다. 옆에 있던 동윤도 장환의 말을 거들었다. 위원은 자신의 공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며 늘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 입 밖으로 원망을 내뱉곤 하였사옵니다. 이제까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승상이 두려웠기 때문인데 이제 승상께서 돌아가시자 그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만일 양이의 재간이 민첩하고 통달하여 승상이 임명한 것이라면 틀림없이 배반하지 아니할 것이옵니다. 후주가 물었다. 위원의 반역이 사실이라면 무슨 계책으로 그를 막겠소? 장환이 말했다. 승상께서 평소에 그를 의심하셨으니 틀림없이 양이에게 계책을 남기셨을 것이옵니다. 양이가 믿는 구석이 없다면 어찌 골짜기 어기로 들어왔겠나이까? 위원은 반드시 계책에 걸려들 것이오니 폐하께서는 마음을 놓으소서. 이에 후주도 어느 정도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위원이 다시 표문을 보내왔다. 여전히 양이가 반역했음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위원의 표문을 읽는 동안 양이가 다시 표문을 보내왔다. 위원이 배반했음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두 사람이 상반된 내용의 표문을 잇따라 올려 서로 옳다고 오기니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난감했다. 그런 와중에 비위가 성도에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후주는 그를 불러 물었다. 위원과 양이가 서로 반역하였다는데 경은 어찌 보시오? 그러자 비위는 일의 자초지종을 상세히 말하고 위원이 반역했음을 분명히 알렸다. 보고를 듣고 난 후주가 말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우선 동윤에게 부저를 주어 사태를 조정하도록 하고 좋은 말로 그를 달래도록 하시오. 이에 동윤은 조서를 받들고 위원에게로 떠났다. 제2장 그 무렵 벼랑에 널빤지기를 불살라 끊어버린 위원은 남곡의 군사를 주둔시키고 주요 길목을 장악함으로써 자신의 계책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이 양이와 강유가 밤을 틈타 군사를 이끌고 남곡 뒤쪽으로 빠져나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한중을 잃을까 두려웠던 양이는 선봉장 하평더러 군사 3천을 이끌고 먼저 나아가도록 했다. 그리고 자신은 강유 등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제갈량의 영구를 호송하며 한중을 향해 나아갔다. 먼저 떠난 하평은 군사를 이끌고 새끼를 통하여 남곡의 뒤쪽에 도착하자 북을 두드리고 함성을 찌르도록 했다. 이를 목격한 척후병은 나는 듯이 달려가 위원에게 알렸다. 양이의 선봉장 하평이 군사를 이끌고 사산의 샛길로 빠져나와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크게 노한 위원은 말에 급히 뛰어오르더니 칼을 휘두르며 군사를 이끌고 달려나갔다. 양쪽 군사가 둥글게 진을 치고 대치하자 하평이 말을 타고 달려나와 크게 꾸짖었다. 역적 위원은 어디 있느냐? 양이를 도와 반역한 내 놈이 어찌 감히 나를 욕하느냐? 위원도 마주 꾸짖자 하평은 더욱 언성을 높여 질타했다. 승상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어 살과 뼈가 아직 식지도 아니하였는데 어찌 감히 반란을 일으킨 것이냐? 그리고는 채찍을 들어 위원 쪽의 병사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희들도 모두 서천 사람이 아니냐? 서천에 부모 형제와 처자식과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승상께서 살아계실 때 너희들을 박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제는 반적을 돕지 말고 마땅히 고향집으로 돌아가 상이 내리기를 기다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들은 병사들은 한바탕 함성을 질렀다. 와! 고향집으로 가자! 그래, 안역질은 못해 먹겠어. 그러더니 태반이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위원은 크게 노에 칼을 휘두르며 하평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하평도 창을 꼬나들고 나와 맞붙었다. 그러나 몇 번 부딪히지 않은 하평이 못 이기는 척 달아나니 위원이 호기롭게 그 뒤를 쫓았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평의 군사가 일제히 활과 쇠뇌를 쏘아댔다. 위원은 어쩔 수 없이 말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자신의 수하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는 모습을 보자 화가 치민 그는 말을 몰며 닥치는 대로 적병을 몇 명 죽였다. 그러나 달아나는 자신의 병사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런 와중에서도 마대가 이끄는 군사 300명만은 달아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위원이 감격해서 마대에게 말했다. 공만이 진심으로 나를 돕는구려.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면 내 결코 공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리다. 그리고는 마대와 함께 하평을 추격했다. 하평이 군사를 이끌고 달아나자 위원은 남은 군사를 수습한 뒤 마대와 상의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위나라에 투항하는 것이 어떻소? 그러자 마대는 고개를 저었다. 장군의 말씀은 현명치 못합니다. 대장부로 태어나 스스로 폐업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어찌 감히 남에게 무릎을 꿇으려 하십니까? 내가 보기에 장군께서는 지혜와 용맹을 두루 갖추셨으니 서천과 동천의 군사들 가운데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내 맹세코 장군과 함께 먼저 한중을 취하고 이어 서천으로 진격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위원은 크게 기뻐했다. 공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었소. 그리합시다. 그리고는 마대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남정을 점령하러 갔다. 그때 남정성에 있던 강유가 성위에서 바라보니 위원과 마대가 무력과 위용을 과시하며 벌떼처럼 몰려왔다. 강유는 급히 영을 내렸다. 어서 조교를 들어올려라. 그러자 어느새 성 밑에 도착한 위원과 마대 두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어서 항복하라. 강유는 양이를 불러 상의했다. 위원은 용맹한 자인데 마대까지 돕고 있으니 저들의 군사가 적다 하더라도 무슨 수로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양이가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너무 걱정 마시오. 승상께서 임종하실 때 비단 주머니를 내게 주시면서 만일 위원이 반란을 일으켜 대치하게 될 때 열어보면 위원을 죽일 수 있는 계책이 들어있을 것이라 하셨소. 이제 비단 주머니를 꺼내 열어봐야겠소이다. 그리고는 비단 주머니에서 안에 들어있는 편지를 꺼내자 겉봉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위원과 대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리에서 열어보라. 제갈량의 필적이 분명했다. 강유는 겉봉에 적힌 글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이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승상께서 계책을 세워두셨군요. 내가 먼저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진세를 벌일 터이니 공도 뒤따라 나오십시오. 그리고는 갑옷을 입고 말에 오른 뒤 3천 군사와 함께 성 밖으로 나가 북소리를 크게 울리는 가운데 전투 대형을 취했다. 그러자 창을 꼬나든 강유가 영문 깃발 앞에 나와 큰 소리로 꾸짖었다. 역적 위원은 듣거라. 승상께서 너를 박대하신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배반한 것이냐? 칼을 비껴든 위원은 말을 세우더니 대꾸했다. 백약소관이 아닌즉 양이 덜어 나오라고 해라. 영문 깃발 밑에 있던 양이는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았다. 거기에 이러저러하게 하라는 계책이 적혀 있었다. 양이는 크게 기뻐하며 말을 타고 달려나갔다. 그리고 진 앞에 말을 세운 그는 손가락으로 위원을 가리키며 웃었다. 하하하하. 승상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배반할 것을 하시고 나더러 준비하라 하시더니 과연 그 말씀이 맞았구나. 너는 마리에서 누가 감히 나를 죽이랴 하고 연달아 3번 외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너는 참으로 대장부이니 내 한중의 성들을 모두 내게 바치리라. 이에 위원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껄껄 웃었다. 하하하, 필부 양이는 듣거라. 공명이 살아있을 때는 내가 그를 좀 두려워하였다만 이제 그가 죽었는데 천하에 누가 나를 감히 대적하겠느냐. 3번 아니라 3만 번인들 어려울 게 뭐 있느냐. 그리고는 칼을 빼들고 마리에서 크게 외쳤다. 누가 감히 나를 죽이겠느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머리 뒤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응답했다. 내가 죽여주마. 그리고는 칼을 들었다 힘껏 내리치니 위원의 목이 말 아래로 나뒹굴었다. 위원을 벤 사람은 다름 아닌 마대였다. 제갈량은 임종시 마대에게 비밀 계책을 주며 위원을 따라다니는 척하다가 위원이 누가 감히 나를 죽이겠느냐
하고 외칠 때 불시에배라는 지시를 내려두었던 것이다. 그날 양이는 비단 주머니 속에 계책을 읽고 비로소 마대가 위원을 따라다닌 까닭을 알고는 제갈량이 남긴 계책대로 행하여 위원을 손쉽게 죽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일을 두고 후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시로 읊었다. 제갈량의 통찰력 위원을 내다보고 뒷날의 서천배반 미리 알고 있었네. 주머니 속 계책은 헤아리기 어려워도 때가 되니 그 계책 눈앞에 실현되네. 제3장. 그런데 위원의 최후와 관련하여 정사 삼국지는 윗 이야기와 조금 다른 내용을 싣고 있다. 원래 위원의 뜻은 북쪽 위나라에 투항하려던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돌아와 단지 양해 등을 없애려고 한 것이다. 이 같은 진수의 글의 주석을 붙인 배송진은 제갈량의 장사 양이는 전부터 위원과 화목하지 못하였는데 위원이 군사를 대신 통솔하게 되면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였다. 이에 부풀려 말하길 위원이 군사를 이끌고 위나라에 투항하려 한다면서 마침내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위원을 공격했다. 본래 그럴 마음이 없었던 위원은 싸우지 아니하고 군사를 이끌고 달아났는데 양이가 추격하여 위원을 죽였다. 라고 좀 더 상세한 내막을 붙여놓았다. 결국 정사 삼국지에 따르면 위원이 죽게 된 것은 제갈량의 사후, 그 후계자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내분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갈량의 신복이었던 양이는 제갈량과 가까웠던 마대 장환 동윤 강유 등 비호 세력의 후원을 얻었고 평소 제갈량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위원은 홀로 그들과 맞서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던 셈이다. 두 사람의 감정 대립이 얼마나 심했던지. 위원의 수급이 양이에게 도착하자 양이는 그 수급을 짓밟으며 이 못난 놈아, 이래도 나쁜 짓을 다시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위원의 삼족을 멸했다. 라고 정사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다. 하지만 위원이 그런 비운을 맞은 것은 그 자신의 언행이 야기한 것이라고 정사를 지필한 진수는 지적했다. 병사들을 잘 기르며 용맹이 남보다 뛰어났고 또한 성격이 매우 교만하여 당시 사람들이 모두 기피하고 폄하하였던 위원은 자신의 용기와 지략 때문에 임명되어 귀중히 쓰였다. 하지만 그 행동 거지를 살펴보고 언행의 규범을 되짚어보면 화를 부르고 잘못을 야기한 것은 그 자신에게 서비로 떼었다고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결과 총나라는 관우 장비 좋은 황충 등과 어깨를 겨룰 만한 걸출한 맹장을 잃게 되었다. 영민하지 못한 후주도 이 점에 생각이 미쳤던 듯하다. 이에 그는 위원을 죽이고 난 양이가 밤을 새어보낸 표문을 읽고 나서 이런 교지를 내려보냈다. 위원의 죄를 밝힌 만큼 이제까지 그가 세운 공을 생각하여 속널과 건너를 하사하니 장례를 잘 치러주도록 하라. 이에 위원을 장사 지낸 양의 등은 제갈량의 영구를 모시고 성도에 도착했다. 그러자 후주가 문무백관을 이끌고 나갔다. 모두 상복을 입은 채 성박 20리까지 나가 영접했다. 후주가 방성대국하자 위로는 공경대부에서 아래로는 살림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두 슬퍼하니 구슬픈 곡소리가 땅을 흔들었다. 후주는 제갈량의 영구를 성안으로 옮겨 승상부에 안치하고 그 아들 제갈첨으로 하여금 장례를 치르도록 했다. 후주가 궁궐로 돌아오니 양이가 스스로를 결박한 채 죄를 자청했다. 후주는 측근 신하를 시켜 결박을 풀어준 뒤에 말했다. 경이 승상이 남긴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면 승상의 영구는 언제 돌아오고 위원은 어찌 없앨 수 있었겠소? 큰일을 무사히 치른 것은 모두 경의 덕분이요. 그리고는 양이에게 중군사의 벼슬을 더하고 마대에게는 위원의 벼슬을 이어받도록 했다. 양이는 제갈량이 죽기 전에 남긴 표문을 바쳤다. 후주는 그 표문을 읽고 크게 통곡했다. 그리고는 장지를 잘 골라 안장하라는 교지를 내렸다. 그러자 비위가 아래였다. 승상께서는 임종시에 명하시기를 정군산에 안장하되 담을 쌓거나 벽돌을 쓰지 말고 재물도 일제 쓰지 말라고 명하셨나이다. 후주는 그 말에 따라 그의 10월 길일에 몸소 영구를 정군산까지 따라가서 안장했다. 그리고는 조서를 내려 제사를 지내고 충무호라는 시호를 내렸다. 또한 면양에 사당을 찧어 철마다 제사를 올리도록 했는데 훗날 이곳을 지나가게 된 당나라 시인 두보는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승상 모신 사당을 어디 가서 찾을꼬. 금관성박 잣나무 우거진 곳이구나. 섬돌 덮은 푸른 풀 완연한 봄빛이고 잎 사이로 들리는 꾀꼬리 울음소리. 세 번 찾은 빈번함 천하의 계책이고 두 대를 열어나간 노신의 마음이네. 출병에 못 이기고 몸이 먼저 죽으니
영원히 영웅옥깃 눈물로 적시누나. 두 번은 또 이렇게도 읊었다. 제갈량의 큰 이름 우주에 들이우니 큰 신하의 초상화 엄숙하고 고결타. 천하삼분 할 거이 계책을 짜냈으나 가없는 비나늘에 깃털과도 같구나. 견줄 만한 인물은 이운과 여상이나 군사지휘인 소조도 따르지 못하였지. 한나라 운세다에 회복이 어려워도 굳은 뜻 몸바쳐서 군무에 힘썼구나. 후주가 성도로 돌아오자 측근 신하가 아뢰었다. 변방에서 보고해오기를 오나라가 전종에게 군사 수만을 이끌고 파고의 입구에 주둔하라는 영을 내렸다는데 그 진위를 아직 모르겠나이다. 후주가 놀라 물었다. 승상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오나라가 동맹을 저버리고 국경을 침범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장환이 아뢰었다. 신이 보건대 왕평과 장이에게 군사 수만을 이끌고 영안에 주둔하며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하셔야 하옵니다. 또한 폐하께서 오나라에 사자를 보내 승상의 상을 알리고 그 동정을 살피게 하소서. 후주가 말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언변이 좋은 사람을 사자로 보내야겠구려.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소신이 가겠나이다. 무사람이 보니 바로 남양군 안중현 출신으로 성은 종, 이름은 예, 자는 덕염이라는 사람인데 벼슬이 참군 우중당장이었다. 후주는 크게 기뻐하며 종예로 하여금 오나라에 가서 제갈량의 초상을 알리고 오나라의 허실을 정탐해오라고 일렀다. 명을 받은 종예는 즉시 금능으로 가서 오나라 국주 손권을 만나러 들어갔다. 금능은 건업의 다른 이름으로 오늘날의 남경을 가리킨다. 대궐에 들어가 인사를 마친 다음 안을 둘러보니 손권의 좌우 사람들이 모두 소복을 입고 있었다. 손권이 낯빛을 바꾸며 말했다. 오나라와 청나라는 이미 한 집안인데 경의 주군은 어찌하여 백제성의 수비 병력을 강화한 것인가? 종예가 대답했다. 신이 생각건대 동쪽에서 파고에 수비군을 더하니 서쪽에서도 백제성의 수비군을 늘린 것으로 이는 모두 일의 형편에 따라 마땅히 취해야 할 일이옵니다. 하오니 이런 것은 서로 물어볼 필요도 없나이다. 그러자 손권이 웃으며 말했다. 경은 전에 사신으로 왔던 등지 못지않구려. 그러더니 다시 종예에게 말했다. 지문 제갈 승상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매일 눈물을 흘리며 관료들에게 모두 상복을 입으라는 영을 내렸소. 다만 위나라 사람들이 초상을 틈타 총나라를 공격할까봐 파고의 수비 병력을 1만 명 늘려 구원하려는 생각이었지. 다른 뜻은 없어소이다. 그 말에 종예가 머리를 조아리며 살해하니 손권이 다시 입을 열었다. 짐은 이미 동맹을 승낙하였는데 의리를 배반할 리가 있겠소. 저희 임금께서는 승상이 돌아가셨기에 일부러 신을 보내 상을 알리도록 하셨사옵니다. 손권은 벽에 걸어둔 화살통에서 화살 한 대를 꺼내 힘을 주어 부러뜨리며 맹세했다. 짐이 지난날의 맹약을 저버린다면 자손이 끊어질 것이오.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같은 맹세가 훗날 오나라 멸망의 한 원인이 될 줄은 그 자신도 몰랐을 것이다. 그는 사자에게 향과 비단과 조의금을 준비하여 서천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올리도록 했다. 오나라 국주에게 작별 인사를 올리고 오나라 사자와 함께 성도로 돌아온 종예는 후주를 뵙고 아뢰었다. 오나라 국주는 승상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신하들에게 모두 상복을 입으라는 영을 내리셨사옵니다. 파고의 병력을 증강시킨 것은 위군이 틈을 노려 침입할까 염려한 때문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하옵니다. 그리고 화살을 꺾으며 동맹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맹세하셨나이다. 이 말을 들은 후주는 크게 기뻐하며 종예에게 후한상을 내리고 오나라 사자를 잘 대접한 뒤에 돌려보냈다. 그리고는 제갈량의 유언에 따라 장환을 승상 대장군 녹상서사로 삼고 비위를 상서령으로 삼아 승상 업무를 함께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오이를 거기 장군으로 삼아 한중의 군사를 맡도록 하고 강유를 보안장군 평양으로 삼아 각처의 군사를 총괄하고 오이와 함께 한중으로 나아가 위군을 막도록 했다. 그 밖에 장수와 장교들은 승진하지 못하고 모두 예전 벼슬 그대로 남게 되었다. 양의도 바뀐 것이 없었다. 그는 장환보다 벼슬살이를 한 지 오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장환 밑에 있게 되었다. 거기다 자신의 공이 크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렇다 할 상도 받지 못하자 비위에게 불평을 털어놓았다. 지난날 승상께서 돌아가셨을 때 내가 정군을 이끌고 위나라에 투항하였더라면 이렇게 섭섭한 대우는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오. 이 말을 들은 비위는 은밀히 표문을 올려 양의가 한 말을 사실대로 구했다. 표문을 읽은 후주는 크게 노해 양의를 옥에 가두고 신문에서 처형하려 했다. 그러자 장환이 아뢰었다. 양이가 비록 죄를 지었으나
지난날 승상을 따라다니며 세운 공로가 많사오니 목을 베서는 아니 되옵니다. 관직을 삭탈하고 평민으로 만드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후주는 그 말에 따라 양이를 한중의 가군으로 귀양 보내고 평민으로 만들었다. 이에 양이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찔러 자살하고 말았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